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유은, 신유정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현재 구간에서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벌써부터 코스피 지수가 1% 이상의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로 이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 옵션 만기일에 대한 변동성뿐만 아니라 간밤에 글로벌 증시 안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변동성이 또 한 번 움직였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주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래도 이 안에서 잘 움직이는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들이 웹툰 관련주에서 포착이 되고 있어서요. 이 부분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에 사실 포모가 좀 느껴질 만한 장입니다. 지수가 1% 이상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 많은데 특히나 화장품주들 오늘 상한가 기록하는 종목들도 몇몇 눈에 띕니다. 일단 5월 전반적인 시장 상황 오늘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SCI 정기 리뷰부터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5월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MSCI 정기 리뷰가 있습니다. 1년을 놓고 봤을 때 2월, 5월, 그리고 7월, 9월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MSCI 리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지수라는 건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입니다. 글로벌 투자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주가 지수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모든 시장에 들이대는 기준이 같기 때문입니다. 신흥 시장, 그리고 선진 시장, 프론티어 시장이 있는데 한국은 신흥 시장에 해당이 됩니다. 시가총액 4조 2천억 원 이상 그리고 유동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원 이상이 되면은 일단 MSCI 정기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매년 2월, 5월, 8월, 11월 네 차례가 발표가 되고요. 3월, 6월 그리고 9월, 12월에 모두 다 정기 변경이 돼서 다시 한번 MSCI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서 긍정적인 재료로 인식하길 마련인데요. 작년 2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추종 자금은 2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이번에 MSCI 코리아 구성 종목 수는요, 99개에서 98개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들이 편입되고 어떠한 기업들이 편출될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이 세 개의 기업이 이번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셀바이오텍, 그리고 HT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엔캠이 편입이 될 예정인데요.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8조 5천억 원대까지 오르면서 전체 시가총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번에 MSCI 지수에 다시 한번 편입이 되게 되는 겁니다. HT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입니다. 7조 6,780억 원대까지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증가하면서 편입되는 종목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게 되는 건데요. 오늘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HT 현대일렉트릭은 벌써 시가총액이 8조 원대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입이 굉장히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조 원대 이 시가총액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번에 5월 MSCI 지수에 편입되게 됩니다. 반면에 삼성증권, 강원랜드, 한원시스템, 카카오페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에 편출되는 종목으로 낙점이 됐는데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시가총액 4조 2천억 원대를 넘어서야지 이 MSCI 지수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번에 3조 원대까지 떨어졌고요. 강원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3조 원대까지 시가총액 떨어졌고 한원시스템도 2조 원대까지 시가총액이 떨어졌습니다. 카카오페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상황이고 무엇보다 유동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원대를 하회하면서 카카오페이도 이번 MSCI 지수에서 편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KT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비중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MSCI 종목에 편입됐던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MSCI에 편입이 된다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은 그 전까지는 선반영이 됐다가 막상 MSCI 편입되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재료 노출이다라면서 찰실한 매물들이 출회될 것이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주간의 흐름은 그랬는데 이 1개월, 2개월, 3개월을 놓고 봤을 때는 MSCI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만큼 외국인들의 수급이 붙으면서 수익률이 꽤나 좋았다고 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3개월 후의 주가를 봤을 때 200% 이상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76.93%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한미반도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41% 이상 상승했고 하이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 달 후에 주가 흐름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6% 상승에 그쳤는데 3개월 후에는 17% 그리고 SKC 역시나 마찬가지로 MSCI 지수에 편입되면서 한 달 내내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오다가 3개월 후에는 주가가 17% 이상 상승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 높습니다. 이번에 편입되게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모두 다 세 종목 다 700억 원에서 1,000억 원 넘는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편입되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렇다면 언제 편입될까요? 함께 일정들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5월 15일에 정기 리뷰가 되는 종목들 정확하게 발표가 됩니다. 아직 추정이기 때문에요. 확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5일에 이 리스트를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5월 31일에 리밸런싱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변경이 유효한 날짜는 6월 3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8월, 11월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잘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웹툰 관련주도 함께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쉽지 않은 시장 안에서도 웹툰 관련주들은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툰 관련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네이버 웹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이버 웹툰은 2005년에 정식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가로형으로 되어 있던 컨텐츠를 세로형으로 바꾸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든 건데요. 그리고 2006년에 각 국가에서 자체적인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끔 도전 만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4년부터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이 발걸음이 지금 글로벌 시장의 확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 건데요. 이때를 시작으로 웹툰 종주국으로 그 역사 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네이버 웹툰 창작 작가 수가 900만 명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프로 작가부터 아마추어 작가까지 전 세계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으면서 각 시장에서 맞춤형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발판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 덕분에 현재 글로벌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는 1억 8천만 명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멀티웨이 크로스보더 콘텐츠 증가율이 매년 60%가량 증가하고 있어서 정말 폭발적으로 이 콘텐츠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많은 언어로 이용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6개 국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반을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 안에서의 웹툰 시장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러한 상황 안에서 이렇게 네이버 증시 상황을 살펴보시면 이 네이버 실적 발표를 살펴보면 확실히 이 컨텐츠, 특히나 웹툰의 탄탄한 성장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전년에는 그 2022년 대비 9% 증가하는 웹툰 시장을 확인을 했는데 이번 1분기 성적을 공개해 보니까 이 컨텐츠, 특히나 매출이 전분기 대비 11.7%나 상승했다 하는 견조한 성장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를 기반으로 이러한 인기를 기반으로 이제 이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을 할 것이다라는 포부를 내비쳤는데요. 이 나스닥 상장 빠르면 올해 늦 여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상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5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네이버 웹툰이 상장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이버 웹툰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웹툰 제작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이버 웹툰 관련주가 오늘 시장 안에서도 그리고 이러한 관련 이슈가 뜰 때마다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기업들이 오늘 시장 안에서 좀 큰 폭의 상승폭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 안에서 20%가 넘는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 네이버 웹툰 관련주로 꼽히고 있기도 하지만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 레벨업이라는 대표 IP가 이 전 세계 78개국에서 앱스토어 다운로드 수 1위에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웹툰 관련주 지금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미스터블루 역시나 오늘 시장 안에서 8% 넘는 상승세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 그리고 카카오 웹툰을 제외한 가장 큰 웹툰 기업인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도 큰 폭의 상승세를 만들면서 단순히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상승세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기세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망도 좋고 기대가 계속되는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네이버 웹툰과 관련해서 조금 주목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단연 지금 네이버와 관련해서 이 라인 이슈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의 라인
야후와 어떤 관계가 이어질 것인가 그 부분이 좀 체크 포인트인데요. 우선 어젯밤에 이 네이버 지분 매각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네이버가 그리고 네이버 웹툰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계속 지켜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이 일본 내 플랫폼 거래액이 1분기 엔화 기준으로 24%나 성장하는 이렇게 콘텐츠나 웹툰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네이버 측에서는 주당 순이익 기여도는 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요소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라인 야후와의 관계가 악영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 계속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웹툰 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저희와 함께 계속 체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기업들 실적 발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반적인 시장 상황 함께 파이널 샷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파이널 샷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매물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전일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약세로 좀 출발을 했다가 굉장히 큰 폭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종가까지 10포인트 상승으로 끝나면서 전약 후 강의 모습을 보여줬죠.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보합권 출발은 비슷한데 여기에서 매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특히 코스피 본다라면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거의 4천억이거든요. 종가까지 보면 4천억 넘어갈 것 같은데 외국인의 매도 금액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폭이 조금씩 커지더니 어느새 지금 1.14%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30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락폭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종목별로 좀 살펴보면 코스피에서는 우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요즘에 이 전기차 얘기 계속 많이 나오죠. 좀 좋지 않다라는 뉴스들 많이 나오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어제까지 분위기 괜찮았었던 은행주들도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 자동차까지 다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는 1위부터 23위까지 사실 전부 다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24위 한국전력만 상승을 하고 그 외에도 시총 상위 종목 상당히 좀 많은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섹터들 좀 살펴보면 해운이라든지 그리고 일부 조선주들 그리고 일부 유통 종목들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 박스권 매매는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일 상승을 했지만 이 안에서 박스권 상단이 2,750포인트 정도 잡는다라면 여기 뚫고 올라가려면 금리나 2회 이상 한다라는 확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확신을 갖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죠. 그래서 박스권 상단 뚫긴 힘들고 그렇다고 또 지금 한 2,600이나 2,650포인트 이 정도로 또 하락을 하면 또 매수세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의 박스권 내에서 순환매 장세가 앞으로는 당분간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요. 굉장히 나쁜 악재, 굉장히 좋은 호재 이런 뉴스들이 당분간은 나오기 좀 힘들기 때문에 실적에 포커스 맞춰서 그리고 실적이 좋아도 특정 종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긴 힘들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쉽지 않은 시장인데 오늘 시장에서 보시고 계신 기업 있으실까요?
네, 신세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신세계는 시장의 관심에서는 좀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 백화점도 그렇고요, 유통도 그렇고 시장이 최근 들어서 관심 밖에 좀 뒀었다가 이번에 실적 나오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세계 그럼 1번으로 생각나는 게 백화점이죠. 백화점이 좋았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매출액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백화점 실적이 전체적으로 신세계의 실적을 견인하면서 시장 컨센서스 영업이익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신세계 까사라든지 라이브 쇼핑 같은 경우 전년 대비해서 자회사가 아킬레스건이었는데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익단에 이제는 손해가 아니라 이익을 기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회사들도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아킬레스건은 또 이번에는 실적의 아킬레스건이 자회사가 아니라 이번에 면세점입니다. 면세점이 좋지 않은 시장 기대치보다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면세점은 근데 이제부터는 좀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중국 인바운드 비중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시내와 공항점 모두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의 아킬레스건인 면세점은 2분기에는 상당히 많이 만회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도 지금 기저효과죠. 본격화되는 구간이 2분기부터 나오기 때문에 백화점과 면세점 중심이 된 호실적이 2분기에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가격도 좀 싸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가지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들 다 움직였는데 사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신세계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 9일 목요일 시장 오후 2시 1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어떤 흐름 그리고 있는지 양시장 상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약보합 출발을 했는데 오후장 부근에서 V자 반등을 그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낙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1.14% 하락하며 2,71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 지나갑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했는데 지금은 0.2% 하락하며 87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지금 수급 동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네, 지금 시각 상황에서 개인과 기관 투자자만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오늘로서 3거래일째 매수세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시장 안에서 매도세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수급 동향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 389억 원, 859억 원 덜어내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만 홀로 담아냅니다. 오늘도 매수세 보이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2거래일째 홀로 담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시장 수급 동향이 오늘 또 우리 시장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 전문가님께서 보고 계신 오늘 시장의 수급 한마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시장 안에서는 이러한 수급 상황이 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목요일 시장 또 어떠한 수급적 특징 보이고 있는지 한마디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성 본부장님께서 지금 수급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글로벌 증시가 네. 실적은 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 자체가 조금 흔들리다 보니 기술주들이 지금 가야 할 자리에서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려주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반도체 IT 혹은 주도주 쪽으로 이제 수급의 집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코스닥이라든지 개별 이슈 혹은 개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의 어떤 플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수 대비해서 그나마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조금 편한 장세가 좀 오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일단 실적이 잘 나오는 쪽들 중에 화장품이라든지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보여준 실적 너무 좋지만 미리 이제 주가가 올라온 부분이 좀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 대상이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동안에 정말 소외받았지만 최근에 실적이 잘 나오는 쪽에 한 두 군데가 있죠.
게임과 컨텐츠 제작 쪽 이쪽은 앞서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미용 의료 기기와는 다르게 주가의 위치 자체가 조금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무엇보다도 실적과 해당 기업의 주가의 위치를 좀 고려해서 매매 타이밍을 혹은 매매 전략을 잘 짜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과 그 기업들이 차지한 위치, 지금 위치하고 있는 그 부분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가격 전략 그리고 투자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실적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실적 성장, 그럼 이 부분 또 집중해 보시면 좋을까요? 이쪽에 많이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좀 한 달간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니까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금호타이어, LS에코에너지, 재룡전기 등의 실적적인 모멘텀이 기대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기관의 매수세도 좀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의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특히 그 과거에 그 좋지 못했던 실적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들 위주로 좀 들어와주는 케이스를 봤을 때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 외국인의 기관 그 순매수세를 좀 길게 두고 다른 기업들을 좀 찾아보셨을 때 그러한 기업들을 보고 선별을 하신다 하면은 오히려 상승 가능성을 통해서 수익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저점 매수세 유입이 되는 기업들이 좀 다수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관심이 없던 그 현대건설도 있고요. 효성 TNC, 심지어 더 관심이 없는 NGChem 생명과학 등의 경우에도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BGF 리테일의 경우에도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올해 저점 갱신 이후로부터 올라오는 기업들도 같이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자 한다면 실적과 산업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순매수가 계속 좀 들어와주고 있다는 것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1월 저점 갱신 한 이후로부터 상승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들어오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올해 좀 그 상황 반전이 좀 기대되는 기업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보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수급 상황을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적이나 성장성을 기반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세가 어디에 유입되는지 잘 체크해 보시면서 이 흐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기관과 외국인은 어떤 기업을 가장 많이 사고 어떤 기업을 가장 많이 덜어내고 있는지 최훈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어떠한 기업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되는 기업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어제 일본과 관련된 좀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주가 자체 흐름은 좋지 않지만은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SK 하이닉스이고요. 세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정말 탄탄한 기업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 집중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사 가운데서는 호실적을 발표한 삼성중공업도 최근에 다시 한번 주가가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매수 들어오면서 강력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수 페타시스 올라와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오늘 시장에선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카오뱅크 올라와 있고요. 세 번째로는 HT현대해마린솔루션 그리고 네 번째로는 대한전선, 다섯 번째로는 KB금융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오늘 매수하고 매도하는 기업들 가운데서는 연속성이 있는 기업은 사실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엔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동진세미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룡전기, 네 번째로는 AP위성,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테크윙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HPSP가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레이크 머트리얼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코, 네 번째로는 피롭틱스, 다섯 번째로 에코프로 BM 올라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코스닥 내에서 외국인들 HPSP는 계속해서 팔고 있고 반대로 리노공업은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같은 섹터라고 하더라도요. 매도하는 기업들이 있고 매수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수급별 차별화를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 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담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전력 올라와 있고요. 네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들은 계속해서 포스코홀딩스를 저가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기아, 그리고 오늘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HT 현대마린솔루션, 두 번째로는 APR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APR과 비슷한 종목들, 상한가를 기록한 기업들도 있고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조금 시작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세 번째로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카카오뱅크 계속해서 기관도 팔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네이버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클래시스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인데요. 두 번째로는 비올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미용 관련 종목들 가운데서도 화장품도 잘 가고 있지만요. 이렇게 미용 의료기기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주 강력한 상승세 나타냅니다. 언제까지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한글과 컴퓨터, 네 번째로는 윈텍, 다섯 번째로는 심텍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STI, 두 번째로는 토비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데브시스터즈, 네 번째로는 HLB,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AP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별 수급별 특징을 가진 종목들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전문가님들께서는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계실까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DNC 미디어 그리고 AP위성을 오늘의 특징주로 잡아주셨고요.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페노션과 사조동화원을 오늘 좀 집중해보자 하고 가져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DNC 미디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이 웹툰 관련주 힘이 좋다 하면서 함께 봤던 종목인데 지금 정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좋네요.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삼박자가 고루 네네.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었으나 나 혼자만 레벨업 IP가 얼마만큼의 이제 흥행성을 좀 보여줄 것인가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많다 보니 굉장히 좋은 또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또 이제 그의 방점을 찍는 어떻게 보면 이 사전 다운로드 수 1,500만이 지금 기록이 되면서 이제는 기대가 아닌 숫자로 확인을 했고 이렇게 되면 DNC 미디어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투심이 강하게 지금 살아나고 있다. 특히나 갭상승 이후에 이렇게 조정이 좀 장중에 나왔다가 다시 이제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올라가는 것은 예산 힘이 아니거든요. 더욱이 지금 지수가 그렇게 강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제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좋은 뉴스가 있어서 오히려 이쪽에 수급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IP를 가지고 있느냐 또 이 IP를 가지고 부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이제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IP를 가지고 있는 쪽이 이제 DNC 미디어고 이것을 가지고 가서 게임 판권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넷마블이기 때문에 DNC 미디어가 가면 넷마블이 간다. 지금 DNC 미디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넷마블 빠르게 같이 이제 체크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에 이제 이 나 혼자만 레벨업이 우리나라에서만 1등이 아니라 한국 포함해서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모두 지금 앱 다운로드 수 전체 1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흐름은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게임이 이제는 과거에 이제 소설 기반이었다면, 영화도 이제 소설 기반이었다면 최근에 보면 웹툰이라든지 애니 기반의 어떤 이런 IP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에 따른 이제 선두 주자로서 저는 DNC 미디어 그동안의 실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을 나 혼자만 레벨업을 통해서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우리가 이런 컨텐츠 이야기, 게임 이야기를 할 때 중국 시장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중국에서 정말 지금 또 좋은 흥행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 힘까지 이어받았을 때 저는 DNC 미디어가 올해 초에 기록했었던 상단은 한번 돌파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앞서서도 언급되었지만 넷마블도 박스권 돌파 가능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DNC 미디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총 78개국에서 앱스토어 다운로드 수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러한 기세에 수급까지 좀 탄탄하게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기관 투자자 수급이 좀 상당하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상승세 이어가다가 넷마블까지 좀 같이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 상황 어떻게 변화하는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반종민 소장님께서 체크해 주신 페노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기관뿐만 아니라 이 외국인 투자자 수급도 괜찮네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원래는 HMM은 가져오려고 했는데 일단 페노션이 좀 더 지금 괜찮아 보여서 가져왔고요. 이달 들어서 거의 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최근에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연속 3거래 연속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동반 순매수.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시점의 경우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홍해 항로 정상화가 좀 어느 정도 지연이 되다 보니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그 지난달 26일 때 좀 일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운임 지수에 대해서 지금 좀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 발틱 운임 지수도 3월 중순 이후 단기 숨고르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을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운임 지수에 대한 그 상승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해운주에 굉장히 훈풍을 불어올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해운업 관계자에 따르면은 7월부터 해운업계가 성수기에 돌입을 한다 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시점에 대해서 주가를 선반영했을 때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시점이 딱 적당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 확보 경쟁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운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 페노션의 경우에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분기 운임료 강세 그리고 벌크선 수급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대감이 하반기 때까지 좀 갈 수 있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페노션 지금 운임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2차 상승의 가능성까지 있다. 그렇다면 이 기업들이 2차 계약을 하게 될 때 상당히 좀 우위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기업도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태정 본부장님께서 가져와 주신 두 번째 종목 AP위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지금 수급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다양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 우주항공 쪽도 꼭 빼놓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지금 장중에 외국인의 수급이 일단 장 마감 후에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AP위성에 굉장히 또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또 오늘 외국인의 어떤 잠정치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최근에 이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수급의 연속성이 AP위성뿐만 아니라 컨텍이라든지 인텔리안테크라든지 이런 우주항공 쪽에 이제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AP위성은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이제 인공위성이라든지 위성통신 이제 단말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동 쪽에 이제 대형 통신사와 협약을 좀 맺고 있어서 매출적인 부분은 안정적으로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 이제 누리호 테마로 한번 엮였었죠. 그러니까 누리호라고 하는 것은 당연스럽게도 일시적인 어떤 테마로 좀 보긴 하지만, 그게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이면서 계속 산업이 혹은 사업이 영역이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좀 추가적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이제 매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쪽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소외된 섹터 있고 이제 주가가 조정이 좀 깊었던 상황이나,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악성 매물 지금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단말기 매출이 전체 매출의 벌써 65%를 또 차지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 여기에 이제 위성 사업부까지 25%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AP위성이 우주항공 테마 내에서 단연 지금 선두로 올라갈 가능성 저는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작년 3월 달에 이제 기록했던 고점까지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또 5월에 빼놓을 수 없는 섹터 중 하나일 텐데, 그 안에서 AP위성을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수급도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거래량도 차차 붙어주고 있어서 이 좋은 흐름 계속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반종민 소장님께서 잡아주신 두 번째 종목 바로 사조동아원입니다. 이 종목 지금 수급이 어떨까요? 예, 일단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좀 생뚱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그 사조그룹 계열사의 원맥을 좀 수입하고 가공하고 있는데, 이에 좀 사료 사업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제분 시장에 24% 점유율을 갖고 있고, 밀가루 등의 그 높은 점유율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곡물가 안정으로 인한 그 기존 제품군에 대해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을 받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러한 영향 때문에 작년에 그 영업이익이 386억 원을 좀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 153%가 증가를 했다는 점이 체크 포인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UN 식량 농업기구에 대해서 발표를 했던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4월 곡물 가격 지수가 전월보다 한 0.3% 올랐다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3개월 만에 반등을 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그 곡물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콩 생산국인 그 브라질 홍수로 인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부각되면서 그 사조 동화원이 아니라 사조 대림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했거든요. 사조 대림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이러한 연관성 때문에 사조 동화원도 좀 어느 정도 부각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봤을 때는 이러한 흐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 매수세를 좀 확인해 보니까는 외국인이 지난 4월 15일 이후로부터 이 거래를 빼고 계속 연속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테마적인 형태를 봤을 때는 사조 동화원이 접근을 하기가 좀 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지금 PBR이 0.6이고 퍼가 13배 정도 됩니다. 그만큼 매력도가 좀 상당하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유효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기업이 오늘 동전주였으면 추천을 못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적은 비중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사조동원 매력적인 위치에 해 있고 지금 좀 상황상 이 종목 집중해 보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두 분과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 HT 현대마린솔루션도 상장을 했고 상장주들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 5월에 또 IPO하는 기업들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의 소리 한예솔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5월에 또 이번 주에 HT 현대마린솔루션도 상장을 했는데 전체적인
상장 종목들 함께 좀 먼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5월 공모주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요. 최근의 공모주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같이 봐주시면 네. 우선 엔젤 로보틱스나 IMBDX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네. 상장일에 고가 기준 2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을 해줬는데 네. 요 말은 그러면 상장일에 주가가 공모가의 3배 이상 뛰었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만 해도 공모주가 최고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그 이후에 JMNS, D&D 파마텍, 민테크, 코칩까지 상장일의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고 더블도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확실히 상장일의 수급이 분명히 꺾였다. 요거는 인지를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어제였죠. HD 현대마린이 상장을 하면서 대여급 다운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상장일의 시초가 44%로 출발했지만 고가까지 50% 이상 추가로 밀어 올렸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작년에 에코프로머틱 때가 딱 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때도 이전에는 수급이 계속 꺾이고 있다. 과연 이 에코프로머티리얼즈 같은 대여급을 상장일에 매수세를 누가 받쳐줄 것이냐. 그러니까요. 굉장히 불안의 목소리들이 많았는데 근데 보란 듯이 상장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성장 가도를 달렸고요. MSCI 지수에도 빨리 네. 편입이 됐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됐었거든요. 네. 반전을 시켰고 그 이후부터 정말 공모주 광풍이 시작이 됐다. 그 이후에 뭐 현대임스라든지 DS 단석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잘 가졌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거를 좀 기대를 해볼 만하긴 하거든요. 네. 수급이 꺾이긴 했지만 HD 현대마린이 기대 이상으로 잘 가졌기 때문에 네.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그거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고 그 이전에는 분명히 수급이 꺾인 부분은 있기 때문에 이건 인지하고 가자. 그래서 5월에는 무조건 무지성으로 청약을 하기보다는 조금 옥석거리기가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 그러면 5월에는 어떤 공모주들이 기다리고 있느냐. 네. 네, 다음 보시면은 일반 종목 4개랑 스펙 3개가 잡혀 있기는 한데요. 네. 이 중에서 ICTK랑 KBJ 28호 스펙은 이미 청약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네요.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 위주로 오늘 살펴볼 거고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수급이 꺾이는 상황에서는 무지성으로 청약을 하기보다는 옥석 가리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럴 때는 체크 포인트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은 첫 번째는 사이즈. 이게 사이즈. 유통 물량이 얼마나 적고 시가총액이 얼마나 작냐.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 3%만 올라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그죠. 얘기를 하잖아요. 5% 이상 오르려면 사실 그날의 수급이 거의 삼성전자 쪽으로 쏠려야 가능한 얘기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만큼 무거운 종목은 올리기가 어렵다는 뜻이고 그 반면에 스몰캡 종목들은 상장일에 매수세가 조금만 붙어줘도 금세 20, 30% 급등이 나오니까 같은 이치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공모가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판단을 합니다. 공모가가 정말 적정한 게 맞느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을 때 네. 5월 종목 중에서는 노브랜드랑 하스가 조금 작아요. 사이즈가 분명히 작습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이고요. 유통가는 금액도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초반대. 그래서 부담이 없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우선순위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HVM 요 순서대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노브랜드는요. 이 노브랜드가 저희가 아는 그 노브랜드. 맞아요. 다들 그런가요? 오해를 하시는데 네. 그게 아닙니다. 음. 우리가 쇼핑하는 노브랜드가 아니고요. 그 의류 ODM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갭이나 H&M 같은 글로벌 의류 브랜드 제품을 ODM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또 자체적으로 디자인 역량을 키우면서 디자인 플랫폼 하우스로 도약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실적을 확인을 해보면 네. 계속해서 매출액을 4천억 원 이상을 찍어내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긴 하지만 약간은 들쑥날쑥합니다. 특히나 보니까는 2020년, 2021년, 2년 다 지나가면서 네. 성장하는 듯 하다가 다시 좀 꺾이고 이런 부분이 맞아요. 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23년에 보시면 순이익이 8.4억 원으로 굉장히 급감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문제가 무엇이냐? 회사 측에서 공모가를 산정할 때 가장 최근 연도의 순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펄을 적용해서 평가 시가총액을 잡게 되는데 워낙에 순이익이 8.4억 원으로 급감하다 보니까 원하는 밸류를 산출해내지 못하는 그러네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어떻게 했느냐? 갑자기 공모가를 산정할 때 평가 방식을 PER에서 PBR로 변경을 합니다. 근데 PBR은
순자산을 기반으로 그죠. 네, 산정되는 수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자산이 중요한 금융업, 대표적으로는 은행 이런 거나 아니면 고정자산 비중이 크면서 좀 사이클이 있는 산업, 조선업 쪽으로 주로 쓰이지 이렇게 소비재 섹터인 의류 산업에 PBR을 적용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보는 부분은 네. 회사도 이런 부분을 인지했는지 네. 24년 1분기의 가결산 실적을 같이 공개를 해줬어요. 근데 보시면 24년 1분기 기준으로 78억 원 순이익을 회복을 빠르게 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 요거를 기준으로 네. 곱하기 4해서 연한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네. PER을 계산을 해봤을 때는 비교 기업 대비해서 퍼가 확실히 낮다. 요거를 노린 거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공모가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노브랜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시가총액이라든지 사이즈가 작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모가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하다, 비교적 덜하다라는 측면에서 이걸 우선순위로 좀 봤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공모 구조를 봤을 때 공모 구조라기보다는요. 네. 그 청약 한도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삼성증권이 주관하는 경우에 일반 등급의 청약 한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7,500주까지밖에 청약이 안 되고 증거금으로는 4,125만 원까지밖에 투입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많이 하고 싶어도 한도 때문에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울 것 같고요. 네. 넘어가서 하스 보겠습니다. 네, 일단 하스는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입니까? 네, 하스는 치과 소재 기업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네. 치아용 보철 수복 소재를 다루는 업체입니다. 치과에서의 보철 수복 치료는 치아가 뭐 충치나 파손으로 인해서 외형이 좀 손상됐다거나 네. 아니면 색상에 좀 변화가 생겼을 때 이럴 때 인공 치아로 대신해서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소재가 보철 수복 소재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회사는 자체 개발한 소재를 70여 개국 133개 전문 유통사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해외 매출 비중이 92%에 달해요. 그래서 국내에서 인지도가 조금 낮기는 하지만 해외를 잘 뚫고 있는 그런 알짜 회사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외 매출 비중이 이제 92%이면은 아무래도 최근처럼 이제 고환율 시대에는 그렇죠. 환율의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실적에서 드러나는지 한번 볼게요. 네. 근데 사실 아직 매출 규모 자체가 워낙에 작아요. 이 회사는. 매출 규모도 작고 순이익 규모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네, 수익성이 뒷받침은 안 되지만 기술성 평가 등급을 잘 받으면 상장을 추진할 수 있게 해주는 네. 제도죠. 그래서 수익성은 조금 부담이 있긴 하지만 기술 특례 상장에서 AA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그래도 기술력을 좋게 평가받았다라고 그러네요.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보통은 기술 특례 상장인 기업들은 적자를 기록 중이에요. 다 거의 다 적자를 기록 중인데 얘는 그래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퍼를 근데- 보면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퍼가 좀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네.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앞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 추정치를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했어요. 2026년의 추정 실적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23년 현재 시점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작성을 한 네. 자료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당연히 고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이 회사는 26년 추정치를 정말 달성 가능할 것이냐, 얼마나 성장을 해줄 것이냐, 이게 중요한 회사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근데 다행인 것은요. 공모 구조를 보시면 얘도 굉장히 가벼워요. 시가총액이 상단 기준 1,000억 원 미만 940억 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유통가능 금액도 상단 기준 310억 원, 310억 원. 그러면 확실히 가볍기 때문에 가벼운 종목들은 고밸류든 고평가든 그래도 받아들이자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 어쨌든 그 주가를 기반으로 산정한 평가 시가총액이나 유통가능 금액이 부담이 없다는 소리니까 그냥 그 정도는 아예 넘어가자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가볍기 때문에 눈여겨볼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증권이 주관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등급의 청약 한도가 11,000주, 6,600만 원까지밖에 청약이 안 된다는 게 아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하스랑 저희 이제 앞에서는 노브랜드 만나보고 왔는데 그다음 또 다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VM 앞서서 소개를 해주셨고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네, 이번에 볼 게 HVM이고요. 네. HVM은 첨단 금속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진공 용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니켈이나 티타늄계의 합금,
이런 첨단 특수 금속을 제조하고 있는데요. 진공용해라는 것은 진공 상태 용해로 안에서 금속을 녹이고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도를 높이는 공정을 얘기하고 이게 쉽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의 다 해외에 의존했다고 해요. 근데 기술 장벽이 좀 높은 회사인 그쵸.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도 HVM이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앞장서고 있다. 이 부분에는 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수합금 소재 국산화에도 성공을 했고 그래서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 반도체 방막 증착, 얇게 까는 증착 소재로서 스퍼터링 타겟 개발을 해서 국내 대기업에 공급이 되고 있고요. 또 OLED 디스플레이 제조에서 필수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메탈 마스크 네. 핵심 소재도 개발을 했고 이런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는 우주 발사체 분야로 또 주력을 하고 있대요. 뭐 이런 부분이 성장 잠재력도 크고 좀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가 기대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실적도 같이 보시면 이 얘도 기업도 기술 특례네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적자를 보여주고 있죠. 기술 특례답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얘는 기술성 평가 등급을 A와 BBB 등급을 받았어요. 우리 앞에서 봤던 하스는 A와 A 등급을 받았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기술력이 막 독보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거는 턱걸이로 이제 통과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2년에는 원재료 가격이 인상되면서 영업이익이 급감했지만 23년에 또 잘 회복했다. 이런 부분은 좋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요것도 이제 공모 구조를 봐야 될 텐데 이번에는 NH투자증권이네요. 앞서선 다 삼성증권이었는데. 이번엔 NH투자증권이라 그래도 근데 아쉽게도 여기도 일반 등급의 한도는 항상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삼성증권보다는 높고요. 그래서 2만 주까지 청약 가능하고 1억 4,200만 원까지는 청약이 가능할 것 같아요. 기본 등급이시면. 그리고 앞서서 봤던 두 종목은 상단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가볍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상단 기준으로 1,692억 원, 유통가능 금액도 상단 기준으로 500억 원을 넘기 때문에 규모, 사이즈 면에서 메리트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무난한 정도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이제 저희 노브랜드 그리고 하스 그리고 HV에 만나보고 왔는데 뭐 돈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업들 좀 정리를 해보고 만약에 저희 이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이 단 한 개의 종목에 대해서 IPO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은 그래도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노브랜드가 가장 나아요. 5월 종목 중에서는 네. 얘기했듯이 사이즈가 작고 플러스 공모가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덜하기 그죠. 때문에 두 개가 같이 만족하는 조건은 노브랜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5월 그럼- 종목 중에서는. 네, 그럼 정리를 좀 해보고 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옥석가리개가 필요할 때 공모주 수급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때는 사이즈 작은 게 약간 장땡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작은 걸로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노브랜드랑 하스가 소형 IPO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면 좋겠고 네. 노브랜드에는 또 3개월짜리 판매 청구권이 붙었습니다. 이 판매 청구라는 것은 상장 이후에 주가가 공모가의 10% 이상 하락하더라도 공모가의 90% 가격에 주간사에 다시 내 거를 사가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손실을 최대 10%로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장치가 부여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노브랜드는 그런 측면에서도 좀 좋겠다라고 그러네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스 그리고 네. HVM까지 일단은 있고 그렇다면은 또 이제 청약이 되는 또 다른 기업들이 있을 텐데 IPO 하는 또 다른 좀 준비를 한번 저희 해볼까요? 어떤 좀 스케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이후에요? 네, 네. 6월에? 제가 6월은 아직 준비를 아, 못했는데 그래요? 네. 일정이 지금 이제 등록되는 중이고요. 한 중순까지 벌써 10개 기업이 올라오기는 했더라고요. 네, 네, 저 다음에 준비해서 다음 네. 달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저희 노브랜드 그리고 하스 그리고 HV에 만나보고 왔는데 일단은 한혜솔 대표님께서는 세 개 종목을 굳이 비교를 해서 본다면은 시가총액이 좀 작고 일단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있는 노브랜드가 긍정적이다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혜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최근에 이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만 치료제입니다. 비만 치료제의 대표적인 기업인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1분기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요. 정말 수직 상승하는 매출을 보였습니다. 평균적으로 20% 이상 상승을 하면서 강력한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러한 상승세의 기반은 비만 치료제에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로 이러한 관심과 기대로 2030년까지 100조 원 규모까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는 GLP-1 계열의 치료제가 사용이 됩니다. 이 부분은 2005년에 당뇨 치료제로 등장을 했는데 최근에 2024년경에는 체중 감소 효과가 확인이 되면서 체중 감소 보조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센다, 위고비, 오젬픽까지 이 이름은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삭센다와 위고비, 오젬픽은 이 덴마크 회사인 노보노디스크에서 체중 감소 비만 치료제로 공개를 했습니다. 우선 먼저 삭센다는 5%에서 10% 감량이 가능하다라는 효과로 나온 치료제인데요. 이 부분은 주사 주기를 매일 맞아야 하는 1일 1회 맞아야 하는 주사로 조금은 번거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위고비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효과를 봤다 하는 바로 그 치료제인데요. 이 치료제는 일주일에 한 번만 처방하면 된다, 한 번만 투입하면 된다라고 알려지면서 그 번거로움이 크게 줄면서 더 인기를 받고 있죠. 그리고 오젬픽, 그리고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까지 지금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약은 삭센다입니다. 그리고 위고비와 오젬픽, 마운자로는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될지, 언제 사용이 가능하게 될지 아직 협의 중인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 안에서 이 바이오 시장, 제약 바이오 시장이 비만 치료제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엑스에서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 바이오 코리아 2024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비만 치료제 시장 발전 가능성과 미래 전략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 이 비만약 분야 참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특히나 제약기업과 투자자들이 다루기 어려운 시장이지만 GLP-1 계열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능하다, 미래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GLP-1 계열이 다른 약물에 비해서 부작용이 좀 많이 낮고요. 그리고 투약 편의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면 이 개인 투자자들의 니즈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다이어트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체형이 많이 좀 비만율이 올라온 상황이어서 이 비만약에 대한 수요 그리고 관심이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지금 이러한 수요에 기대감이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가 조금은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작용이 가장 중요하겠죠. 부작용의 위험도 줄여야 하겠고 이 투약 편의성도 높여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이 투약을 하지 않는 시기에 바로 그 체중 감소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는 연구가 나오고 있어서 이 퀄리티를 높이는 게 지금의 과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기업들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대웅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그리고 D&D 파이텍까지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든 우리 K제약사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우선 대양제육은 이 한국 K-패치형 비만 치료제를 발표하겠다라고 연구 중입니다. 특히나 이 마이크로니들 플랫폼으로 붙이면 되는, 투약하지 않아도 되는 그 투약의 편의성을 많이 높은 이 치료제를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미약품 역시나 지금 미국 임상의 일상에 통과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서 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이 K제약사의 비만 치료제가 당당히 위상을 펼칠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부작용 부분은 또 계속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 소화기관 안에서도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감정적인 변화를 크게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도 함께 체크하시면서 신중하게 접근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 지금 사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오늘 마켓무버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 그리고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시장에서 사실 요 업종 종목들 빼놓으면은 오늘 시장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쪽 오늘 보니까는 뭐 상한가 기록한 기업들도 있고 그 강세가 진짜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권희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거 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었는데 클래시스가 실적이 좋았는데 뭐 발표는 이미 했는데 오늘 급등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모습이죠. 예.
시장이 안 좋을 때 최근의 흐름은 이제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뭐 화장품 이쪽으로 조금 섹터가 좀 몰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두드러지게 다른 쪽이 안 좋다 보니까 그죠. 예, 더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스라는 이제 스타가 나왔죠. 사실은 클래시스는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못 올라왔다라고 다들 이제 업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뭐 하루에 그냥 다 올려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호전이 급 반영됐다. 반영이 급하게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APL이라는 이제 최근에 상장하면서 굉장히 화제를 일으켰던 이제 대표이사님이 송중기랑 닮으셔가지고 88년생이더라고요. 예. 88년생도 나이가 많죠 이제는 예. 근데 예. 아유, 네. 예. 근데 APR이 상장하면서 이게 한번 상장을 실패했다가 다시 한번 한 건데 그 사이에 이제 몸집을 잘 키웠고요. APR은 보면 이제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용 의료기기라고 하지만 사실 이건 공산품 계열이고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부과 왔다 갔다 하시는 거 귀찮으신 분들, 그다음에 피부과 이게 매일 못 가죠. 비싸서. 그죠. 예, 뭐 한 200만 원 끊으셔도 한 몇 달 못 갑니다 이게. 예, 많이 가보셨나 봐요. 아, 예전에는 좀 다녔습니다. 예. 근데 근데 그 사이사이에 또 이걸 메꿔주는 기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죠. 피부과 건 좀 세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좀 약한 거를 자주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화장품을 얼마나 잘 투여해 주느냐, 집어넣어 주느냐. 그죠. 뭐 이런 기능이 있는 건데 이거가 지금 잘 팔리고 있죠. 그래서 40만 원짜리 모델도 새로 하나 나왔는데 네. 40만 원대도 그것도 잘 팔리는 이제 내놨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실적도 1분기에 잘 나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주요 제품인 미용 기기랑 그다음에 화장품 쪽 되게 좋았고요. 나머지 이제 패션 부분만 조금 안 좋았고. 너디, 그죠. 예, 널디라고 하는데 예, 그쪽은 좀 제가 봐도 안 팔릴 것 같아요. 예. 그 외에 이제 엔터는 뭐 그냥 그랬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저는 이 회사는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오늘은 자사주 매입 입슈가 나오면서 또 급등했고 이게 타이밍이 예술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거기 딱 좋을 때 예, 업종이 좋아질 때 같이 올라왔다. 지금은 물려도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관련 섹터들 지금 당분간 대형주들이 좀 쉴 때 대안주로서 이쪽이 좀 움직일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APR까지 만나보고 왔는데 물려도 된다는 조금 아니, 약간 네. 좀 위험한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간에 그만큼 또 회사가 좋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이재은 대표님께서 이전에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기도 한데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은 대표님께서 다음으로 가지고 오신 업종은 AI 의료기기 쪽입니다. 사실 AI 하면은 이 의료기기 쪽도 만만치 좀 올라가야 되는데 네. 요 업종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제 항상 AI 시장이 이렇게 잘 가는데 왜 의료 AI만 안 갈까? 그리고 지금 주가 흐름도 굉장히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좀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의료기기 자회사인 삼성메디슨이 프랑스 초음파 AI 기업, 이제 스타트업 기업의 지분의 100%를 인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삼성메디슨의 지난해 영업이익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를 하면서 이러한 인수를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의료 AI 시장을 이제 먹거리로 굉장히 크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좀 해석을 하고 있다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구글의 인공지능 기업인 이제 딥마인드가 또 약물을 설계하고 효과적인 질병 치료를 돕는 AI 모델이죠. 알파폴드 3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대감을 준 게 뭐냐면 AI가 만든 이 약이 조만간 환자한테 직접 처방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감과 그리고 이제 생활 속에 진짜 더 멀리가 아닌 현실 속에 녹아들고 있구나라는 좀 부분이 발생을 하면서 모멘텀으로 작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JLK, 인성정보, 그동안 관련된 뷰노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성 심근경색 탐지 AI 의료기기 식약처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도 들리면서 주가는 못 갔지만 계속해서 좀 좋은 이슈들은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의료 AI 관련주들은 그동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부족했고 실적이 항상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 지금 실적 시즌에 만약에 이번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뒷받침된다라고 한다면 좀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또 실적에서 다시 한번 실망스러운 결과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대세적
그러니까 상승이 좀 이어가기에는 힘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좀 보입니다. 하지만 바닥권에서 오늘 거래량 딥노이드, 뭐 뷰노 이런 종목들은 좀 어느 정도 실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권에 두시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의료기기 쪽은 관심권에 두고 계속해서 살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건희 대표님께서는 또 화장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뭐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진짜 좋아서 네. 관심은 별로 없고요. 아, 네. 일단 오늘 화장품도 이제 스타 주식이 나왔죠. 이제 실리콘2인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주식이어서 자주 추천했던 종목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안 했습니다. 워낙 많이 올라서. 근데 항상 이제 화장품주들 투자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움직이는 패턴이 가이던스가 실적이 잘 나와서 가이던스를 또 높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눈높이를 높였는데 그거보다 더 잘 나와 버리죠. 그러면 주가는 그걸 밟고 또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행하는 것 같은데 약간 후행하는 느낌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제 뭐 여전히 좋은 상황이고요. 실리콘2 같은 경우 유통이기 때문에 또 브랜딩만 잘하면 이제 잘 모으면 소싱만 잘하면 사실은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뭐 11%대, 14%대 이렇게 나오는데 여전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오늘 호재가 됐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덩치가 큰 녀석 중에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이 좀 사고를 쳤죠. 예,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 생각보다 잘 나왔다. 예. 그러면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나왔다는 얘기는 애널리스트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모레퍼시픽 별로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보단 잘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 2분기에 기대감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가이던스를 높일 겁니다. 근데 그럼 다른 종목들은 가이던스를 높였을 때 그걸 초과하면서 올라갔는데 네. 아모레퍼시픽이 그거를 초과하지 못하면 빠지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LG생건이나 아모레퍼시픽은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끌고 가셔도 되겠지만 그 전에는 조금 주춤할 수 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화장품주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중에서도 최근에 또 선크림 얘기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선크림 관련주로 이제 다이브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래봐야 관련주 2개밖에 없습니다. 뭐 예, 선진 뷰티 사이언스 작은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잉그로드랩 정도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잘 팔리는데 미국 시장을 겨냥했을 때 만약에 미국 선케어 제품이 좋을 때는 미국은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죠. 예, 그게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허가를 이미 득한 회사가 잉그리드랩 그다음에 지금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이제 저 원료를 납품하기 때문에 그러면 허가가 없는 회사들은 여기 원료를 갖다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네. 예, 그래서 이걸 주목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S텍도 있지 않나요? 그건 아직 제가 공부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AS텍은 나중에 또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화장품주 잘 가고 있는데 실적 가이던스를 넘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 유무를 잘 보고 냉정하게 판단하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핫 이슈가 있을까요? 이어서 신유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을 움직일 마켓무버,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이 우리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일에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그리고 전월보다 더 낮은 수준 2%대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가 됐는데요. 이렇게 2.9%대 소비자 물가지수에도 불구하고 사실 체감되는 물가는 상당합니다. 체감 물가는 더 상승하고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을 거고 그리고 생활 물가는 여전히 3%대 유지를 하면서 정말 고공행진 그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카네이션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전년 대비 정말 많이 상승했다라는 체감을 직접 하셨을 텐데 바로 전년 대비 13%나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잘한 부분부터 정말 체감 물가의 상승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특히나 병원비나 약값은 전년 대비 최대 4배 이상 올랐다라고 합니다. 치과 진료비는 2009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이고 있고 한방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정말 생활하면서 체감하는 생활 물가가 너무 높아졌다라는 부분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 또 외식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 역시나 3%대를 기록하면서 정말 밖에서 뭘 사 먹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식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렇게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우리 시장이 쉽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고 수혜를 받게 되는 업종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외식 물가 상승에는 내식 수요가 증가하게 돼서 바로 가공식품이 경쟁력을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 가격 인상 이슈가 있습니다. 이 김 판매 가격이 10%에서 30% 인상을 했다라는 이야기 전해지고요. 그리고 이 카카오 가격, 그리고 초콜릿 가격을 가장 먼저 인상하겠다라고 밝힌 롯데 웰푸드도 하반기에 추가 가격 인상 계획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했습니다. 이렇게 가공식품 관련주들이 이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에서 실적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을 하고 외식비 지출 전망이 크게 상승을 하게 되면 이에 함께 움직이는 게 바로 내식 수요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단연 이 내식 수요 관련 기업들, 가공식품 관련주들이 이 하반기에는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 경쟁력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물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이 가공식품 수출액이 매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 K푸드 큰 인기를 얻고 있기도 하고 특히나 대형 식품 업체 중심으로 물량 회복세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국내 판매량이 이렇게 회복을 해줬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수출액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면서 이 제일제당, 농심, 삼양식품과 같은 가공식품 관련주들 매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수출액 추이와 함께 이 가공식품 관련주, K푸드 관련주 어떠한 힘을 가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마켓무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지은 대표님께서는 원전 업종을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어떤 이슈가 있는 걸까요? 왜 이 원전 쪽을 보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원전은 좀 기대감과 모멘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주한 체코 대사가 한국에 이제 최신형 원전 방문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체코 원전 수주를 따내기 위한 노력을 한다. 이 부분이 모멘텀이다. 원래는 미국까지 해서 프랑스, 미국, 한국 이렇게 3파전이었다가 지금 프랑스와 우리나라 2파전으로 좁혀졌거든요. 그죠, 네. 근데 이제 7월 중순까지 우선 협상자를 이제 선정을 할 건데 그때까지는 기대감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AI 시대 때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급증 얘기 계속 나오는 가운데 다른 이제 전력 관련 전선 그리고 변압기 이런 종목들보다는 확실히 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원전도 하나의 대안책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미 대선을 이제 앞두고 이제 정치적인 그런 불확실성 있을 수 있지만 양쪽의 이 후보들이 원전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인 부분들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좀 이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11차 전기본에 대한 이번 달 이제 발표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전만 집중하는 건 아니고요. 신재생에 대한 이야기 같이 좀 다룬다고는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부분 지금 계속 기다렸던 게 총선 이후로 또 밀리고 하다 이제 공개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여러 가지의 모멘텀이 한데 묶여서 이제는 좀 원전 관련주도 오늘도 시세가 시원하지는 못해요. 여전히 시원하진 못하지만 이런 또 기대감들이 결국에는 시너지를 뽑아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급하게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 종목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원전 담아두셔도 저는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아무래도 분산하셔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텐데 포트폴리오 중 일부는 이렇게 원전 관련주 좀 담아두자. 일단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볼 텐데요. 이어서 다음 종목은 DNC 미디어입니다.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는 이게 상한가를 못 가는데 오늘 보니까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 이슈가 꽤 많은 것 같아요. 넷마블 신작 나 혼자 레벨업이 일단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수가 꽤 컸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IP하는 기업들은 최근에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DNC 미디어 다들 좋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이제 그러니까요. 오르면 사실은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올라간다. 한마디로 이제 살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그죠. 대부분이시겠죠.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가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앞으로 DNC 미디어가 좀 조정이 나오겠죠. 나올 때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넷플릭스에서 나 혼자만 레벨업 시즌 1이 끝났다라고 하는데 이게 12개를 공개했는데 20분짜리 한 12개 해놓고 좀 짜증나게만 해놓고 지금 중단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즌 2 기다리고 있겠죠. 당연히 이제 예정이 될 거고요. 이게 원래 웹 소설로 시작해서 웹툰까지 발전해서 지금 만화 영화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애니메이션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넷마블이 게임 회사로서는 거의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가 그죠. 예, 모두의 마블 이후에 예, 이게 게임 회사가 맞나? 뭐 이럴 정도로 예, 안 좋았던 회사인데 예, 방시혁 씨 뭐 형님이 하는 회사 뭐 이렇게만 알려져 있었죠. 근데 이제 보면 이 회사에서 나 혼자만 레벨업에 이 IP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게 흥행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넷마블이 오랜만에 게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게 넷마블이 만약에 이제 이 게임이 계속 흥행을 한다. 그러면 넷마블보다 DNC 미디어가 더 많이 가겠죠. 그건 왜 그러냐면 뭐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기 때문에. 그죠. 가만히 앉아서 이제 IP만 팔아서 사실은 게임 매출이 발생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게 꼭 그 의약품 뭐 아니면 특허료 이런 거 받는 것처럼 비슷한 그런 그죠. 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DNC 미디어는 이렇게 뭐 앉아서 코만 풀고 있는 게 아니라 예. 그죠. 일본, 미국 막 진출해서 지금 열심히 막 IP 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이제 IP들도 계속 개척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오늘 못 사신 분들 이제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제발 좀 이렇게 빠질 때 사시면 됩니다. 빠질 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IP 관련해서 좀 볼만한 또 다른 기업들이 있을까요? 지금 뭐 사실은 이 IP 관련돼서 볼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해봐야 사실 몇 개 없습니다. 그죠. 예, 그 웹툰 관련주 뭐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중에 미스터 블루 정도가 그나마 이제 IP를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미스터 블루 정도는 보셔도 되는데 오늘 보면 이게 항상 2등주의 비애라고 올라가다 윗골이 확 달고 내려와 버리죠. 그러네요. 예, 그 이유는 뭐 본인의 힘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형님의 덕을 좀 봤다라고 그러네요.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핑거 스토리라든지 키다리 스튜디오 다 각자 나름대로의 매력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그래도 DNC 미디어가 탑픽이고 그 다음으로 차선책으로 볼 수 있는 건 한 미스터 블루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기업들이 여러분들 웹툰 기업이다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기업들이 드라마로 팔리던 영화를 팔리던 아니면 뭐 게임으로 팔리던 어쨌든 간에 돈을 버는 기업들은 IP 기업이기 때문에 이건희 대표님께서는 이러한 종목들 잘 보자. 하지만 빠질 때 매수하자. 오늘 급하게는 들어가지 말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또 이지은 대표님께서 게임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참 안 움직였는데 뭐 네. 움직인 종목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업종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이제 게임주들 뭐 지금 너무 매수 좋은 타점이 왔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네. 일단 투심이 조금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발생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부 게임주들의 실적, 1분기 실적이 그동안 허리띠 졸라맨 부분에 대한 결과물 이런 거를 통해서 생각보다 실적의 기대치를 좀 웃도는 실적들을 내면서 기대감이 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이제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그죠. 있는데 나 혼자만 레벨업? 네.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다들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게임으로 분명히 대박이 날 거라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고 안 돼도 중간 이상은 무조건 한다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일단 신작에 대한 기대감 뭐 나 혼자만 레벨업뿐만 아니라 하반기 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관건은 이제 신작의 흥행이겠죠. 만약에 신작이 여기서 흥행이 또 하반기 때 안 가면 다시 한번 좀 발목이 잡힐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물들이 좀 나오고 있고 생각보다 해외 시장에서의 이런 좀 훈풍이 불어오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필두로 해서 하반기 때는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은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좀 안 좋은 시각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좀 있고 그다음 기존의 IP들이 이제는 인기도도 많이 떨어졌고 새로운 IP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일단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배틀그라운드를 좀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도 유일하게 배틀그라운드는 좀 해봤을 정도로 네. 또 재미도 있고 이러다 보니 이번에도 PC, 뭐 콘솔, 모바일 다 좋은 실적을 내보였는데 이런 게임주들 중에서 대장격의 종목들이 잘 끌고 나가면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반기 때는 좀 좋은 모습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시프트업이라는 기업이 지금 6월에서 7월 정도 상장할 수 있다라는 모멘텀도 나오고 있는데 콘솔 게임을 또 선보입니다. 근데 네. 지금 정부에서도 콘솔 게임 육성하려고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 이제 투자를 좀 해주겠다, 지원해주겠다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시너지가 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좀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나 근데
좀 중요한 건 어쨌든 추세도 좀 중요한데 그죠, 예. 아직까지는 여전히 좀 바닥권에서 힘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살펴보시면서 이제 신작들이 어떻게 성과를 내는지 이런 부분 좀 체크하시면서 투자를 임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 업종 아직 완전히 뭐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지만 관심 종목에 넣어뒀다가 계속해서 추이를 살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희 대표 그리고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2000지점에 서영훈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오늘 시장은 장 초반에 좀 무난하게 좀 출발을 했다가 옵션 만기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와 코스피 매도, 대형주 중심으로 매도가 이어지면서 좀 조정폭을 좀 확대해 나가는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물론 하락 개수가 좀 늘어난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오늘은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 시장의 하락세가 좀 이어진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의 연속으로 상승했던 부분들을 전부 반납을 하면서 좀 아쉬운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2,700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시도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다가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옵션 만기 좀 차익 실현의 빌미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저께도 외국인들이 현물보다는 선물 시장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만기일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조정을 좀 이어졌고 2,700선에 대한 테스트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저점 이탈의 조정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저점을 좀 높여나가는 좀 박스권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다음 주 15일에 발표되는 4월 CPI 지표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변동성이 큰 장세라기보다도 저점을 좀 높여나가는 박스권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CPI가 좀 뒷받침이 된다라면 시장은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2,700선 전후해서 좀 등락이 좀 이루어지는 장세가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추세가 무너져서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기보다는 좀 쉬어가는 장세다 이런 의견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떤 기업을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는 종목은 지난번에도 좀 소개를 했었던 종목인 현대건설인데요. 일단은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동안에 좀 강하게 상승했던 부분들은 좀 대형주들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나름 좀 견고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현대건설이 1분기 실적의 해외 수주로 인해서 상당히 좋았고 지금 환율이 높은 부분들이 해외 수주에 대한 비중이 높은 현대건설에게는 좀 유리하게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 쪽에서도 현대건설 쪽을 좀 살펴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수급들을 보시면 아시듯이 현재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면서 지금 4월 한 달간 계속해서 열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눌림목 자리를 이용하신다라면 뭐 추가 상승도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이 예상이 되는 만큼 현대건설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추세가 박스권을 돌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현대건설에 대한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 9일 목요일 시장 마감을 5분여가량 앞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그리고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목요일 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장님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마감장의 특징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우선 뭐 네. 옵션, 선물 옵션 만기일에 따라서 네.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대한 순매도 오랜만에 이제 셀코리아로 좀 바뀐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도 그동안의 어떤 누적 이나 이런 매수에 대한 강도를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기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순매도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오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특히 이제 거래소를 계속 매수했던 그 상황에서 이 외부적인 어떤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 인상, 뭐 금리 인하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이지만 결론은 이제 불안정한 통화 정책에 대한 기운이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이 매수 관점을 계속 유지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지수 전체적인 더 밸류적인 매력은 계속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시가총액 어떤 상위 종목,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쪽으로의 종목 위주로의 좀 매수세가 몰린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지수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 눈에는 지금 싼 가격으로 지금 판단이 좀 돼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셀코리아라고 하더라도 저는 외국인들 매수 기조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 뭐 의료기기 또 그리고 뭐 화장품 약간의 좀 중국 관련주와 비슷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이 좀 몰리는 걸로 봤을 때도 근데 이렇게 몰리는 이 상황이 어떤 테마적인 요소가 아니라 실적이 전망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높아지는 기업들 위주로 가는 걸로 봤을 때 여전히 시적 장세가 계속 펼쳐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뭐 오늘을 봤을 때는 무난하게 저는 시장을 좀 넘기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양시장 하락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무난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옵션 만기일이어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 투자자 매수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 지금 포인트를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화장품주, 게임주가 실적을 기반으로 탄탄한 상승세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흐름 내일은 또 어떻게 가져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시장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을까요? 네, 우선 뭐 오늘은 이제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 뭐 하루였다라고 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동반 이제 순매도세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시장 상승을 이끌었었던 주요 수급 주체가 이제 외국인 수급이었는데 오늘 이제 외국인 수급이 이제 반전이 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약세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가총액 상위 1등부터 거의 한 20위까지 일제히 오늘 하락을 하면서 사실상 오늘은 펀더멘탈보다는 이러한 수급에 의한 그런 좀 장세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매크로 이벤트가 이제 부재한 그러한 가운데 반면에 오늘 뭐 일부 이제 실적주라든지 또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오늘 또 강한 흐름을 좀 보이면서 이런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진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보면 화장품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이런 좀 호실적이 발표되거나 또 기대되는 그런 업종 중심으로 또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순환매 장
강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서도 오늘 시장은 단연 수급이 움직인 시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오늘 시장에서 좀 큰 영향을 미쳤는데 정말로 시총 상위 종목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1% 넘는 하락폭 보이고 있고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역시나 2%대 낙폭 그리고 기아는 3%가 넘는 하락세 보이고 있어서 지금 이러한 하락세 특히나 개별주의 장세가 강력한 시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양시장 어떠한 흐름으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 양시장 수급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을 했는데 지금도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1% 넘는 하락폭으로 2,715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후장에는 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하락으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낙폭을 조금 더 키운 상황입니다. 0.26% 약보합권에서 지금은 870선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동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볼까요? 지금 시장 안에서 개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 투자자 오늘로서 3거래일째 매물을 담아내면서 오늘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안부래도 이렇게 지금 매도세가 강력하게 보이고 있는데 4,378억 원의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하방 압력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9일 목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다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을 했고 특히나 시장 최근에 반도체 강했고 화장품 강했고 전선 강했고 강했던 섹터들이 꽤 많았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 강한 섹터가 거의 없었다라고 봐도 무색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떠한 섹터가 올랐는지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업종이 강했는지 함께 마켓 스피드를 통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만나보시면요. 일단 실적 테마 쪽으로 봤을 때 오늘은 피부, 미용, 의료 쪽이 6% 이상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클래시스 잘 갔고 오늘 이뿐만이 아니라 APR 관련 종목들 역시나 마찬가지 상승 흐름 보였고요. 피부, 미용, 의료 쪽이 6%, 화장품 쪽도 오늘 3.6% 이상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실적적으로 봤을 때 오늘 시장에서 1, 2위 업종은 피부 그리고 화장품 쪽이었고요. 장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웹툰 쪽 오늘 잘 갔습니다. 4.6%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일단 웹툰 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넷마블에서 나 혼자만 레벨업과 관련된 게임을 내놓았고 이에 대한 다운로드 수가 꽤 좋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이 IP 관련 기업들이 일제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해운 물류 쪽도 오늘 시장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단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AI 의료 쪽 오늘 시장에서 6.4% 이상 강세 흐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창투사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급등 흐름 보였는데 보시다시피 LB인베스트먼트가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 기록한 기업들 꽤 많습니다. 사실 지수가 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나온 기업들이 꽤 많았다라는 게 또 다른 특징일 것 같은데 실리콘2가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그리고 TNC미디어도 결국에는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2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이면서 오늘 시장에서 결국에는 상한가로 거래 마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2% 넘게 하락하면서 2,711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2%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시장 2,710선까지, 2,700선 초반까지 좀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 0.26% 하락하면서 오늘 시장 870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오늘 코스피 200이 1.4% 이상 빠지면서 368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모두 하락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 나란히 빠졌고 LG엔솔, 삼성 바로직스까지 나란히 1%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주간 흐름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 들어서 또 다시 주가가 좀 크게 탄력을 받은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건강한 쉬어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는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모두 하락입니다. 1위권부터 10위권까지가 모두 다 하락인데 오늘 완성자
완성차 쪽이 좀 크게 빠졌습니다. 특히나 완성차 쪽은 최근에 시장이 잘 갈 때에도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현대차가 2% 넘게 하락세, 기아가 3% 이상 하락하면서 11만 1,7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셀트리온이 2.5% 넘게 빠지면서 18만 9천 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셀트리온도 최근 들어서 급등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더 낙폭이 컸고요. 포스코홀딩스 1%, KB금융도 1%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기업들 역시나 실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컬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예상대로 손실 기록했습니다. 영업 손실은 1,352억 원대, 전년 대비해서는 2,455% 이상 빠지면서 일단은 기록을 했는데 특히나 화학주들, 케미컬 관련주들은 뉴욕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부터 우리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 대체적으로 부진한 실적들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최근 들어서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그리고 CS윈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손실이 94억 원대를 기록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적자로 전환됐다라는 겁니다. CS윈드 같은 경우는 사실 수주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유럽 쪽의 경기가 좀 하강이다 보니 아무래도 실적 자체가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1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TNG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KTNG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2,365억 원대를 기록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KTNG 쪽은 담배 쪽 사업은 사실 계속해서 경기 방어주이기 때문에 가긴 합니다만은 앞으로의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함께 엮이면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큰 상황입니다. 오늘 주가 영업이익 자체는 전년 대비해서 25% 이상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잘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홍삼이라든지 건강 건기식 쪽에서의 이 매출은 어느 정도 잡혔는지 그리고 담배 쪽에서는 어느 정도 잡혔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기업들의 실적은 대체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 오늘 코스닥 마감 상황도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은 2.4% 넘게 빠지면서 21만 7,500원대 그리고 에코프로도 오늘 2%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악단에 있는 테슬라의 주가가 가장 중요한데 최근에 테슬라가 다시 한번 주가가 약간의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 1% 넘게 하락세, 알테오젠도 2% 넘게 하락세, 그리고 엔캠이 오늘 시장에서 15% 이상 급등하면서 30만 원대를 뚫어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 오늘 약보합권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무려 3.5% 넘게 빠졌습니다. 셀트리온 계열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크게 빠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클래시스가 이제 시가총액 9위권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단숨에 9위권까지 진입을 한 건데 19% 이상 급등하면서 48,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미국 의료기기 쪽은 계속해서 주가 흐름 잘 따라가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HPSP가 5% 넘게 빠지면서 37,250원대. 이와 함께 10위권 안에 있었던 이오테크닉스가 이제 10위권 안에서 모두 다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출발해보면 좋을까요? 차장님과 함께 먼저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내일 시장은 어떻게 대비하시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외국인들 순매수 기조가 또 다시 내일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이 최근에 지수에 대한 상승, 외국인들이 역시 키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일본 시장 같은 경우보다도 우리나라 시장이 더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약간은 좀 불안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 2,700선을 좀 안착을 하는 모습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밸류적인 측면에서도 미국과 일본 쪽에서의 증시 자체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쪽이 좀 매력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약간 그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이 반도체 시가총액 상해 종목으로 이 매수세가 좀 많이 몰렸지만은 결국은 어떤 지수 자체가 어떤 유동성이 분산되진
않다고 하더라도 시장 자체적인 외국인들의 눈은 이런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바스켓으로 매수를 하면서 저는 시장 외국인들의 눈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좀 매력적이라고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순환매 장세나 이런 부분을 대비한다는 것보다도 지금 이 반도체나 이런 이쪽에서의 실적 전망치가 다른 섹터 대비해서 굉장히 좀 높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실적과 어떤 그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어서 우선 종목별 장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옛날보다 어떤 테마 쪽이 아니라 실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을 선별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단기 트레이드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코스피 1%대 낙폭은 보였지만 그래도 2,712선에 안착을 했고요. 이런 모습이 2,700선을 좀 다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매도세로 전환한 외국인 투자자 내일 시장 안에서는 매수세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이러한 수급 상황 안에서 역시나 실적, 모멘텀 측면으로 내일 시장 한번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내일 시장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은 역시나 수급 주체인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변심에 잇따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주요 수급 주체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현선물 시장에서 매도세를 내놓으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 이후 이제 내일부터 재차 이제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전개될지 여부가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당분간 계속해서 이러한 개별 업종 또 종목별 실적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유입될지 이 여부를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어닝 시즌 이제 막바지에 지금 다다른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대부분의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보시게 되면 이제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종목들은 오늘 좀 크게 좀 상승한 종목들이 좀 많은 반면에 또 반대로 어닝 쇼크를 기록한 종목들은 또 큰 폭에도 하락을 하는 그런 또 종목이 좀 많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이런 실적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이러한 좀 실적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개별주 플레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역시나 실적주 그리고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컨셉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과장님께서도 내일 시장 안에서는 이제 또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나서 이 수급 상황이 역시나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4월 중순부터 힘차게 달려온 1분기 이 실적 장세 이제 다음 주면 마무리가 될 텐데 이 내일까지는 아직 다음 주까지는 이 실적주라던가 낙폭 과대 종목들에 집중하시면서 개별 업종 플레이에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수급에 집중해 보시면서 실적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 집중하시면 좋을까요? 어떤 종목이 또 내일의 공략주로 가져와 주셨을까요? 어제 뭐 반도체나 이런 네. 화장품 이런 종목들을 잘 가고 있는 그쵸. 종목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네. 한번 좀 이제 부담 없는 이 좀 종목을 그 말씀을 드린 뷰옥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뷰옥스 같은 경우는 역시 뭐 디텍터 쪽에서의 우리나라에서도 이 시장 점유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돋보이는 기업이 있지만 지금 현재 뭐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지금 유동성이 많이 몰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 한번 좀 매수 관점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1분기 실적도 괜찮았어요. 영업이익은 이 71억을 지금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21%.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뷰옥스가 5분기 만에 처음으로 이 YOY로서 이제 플러스 성장을 했거든요. 뭐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어떤 이제 뷰옥스가 그 전에 어떤 금리 인상 시기나 여러 가지 그 의료용 디텍터 시장 쪽에서의 회복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았던 상태에서 이 1분기 실적이 성장세를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걸 봤을 때 뭐 이제는 이제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에 대한 부분을 이 실적주로서 기대를 해도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뭐 산업용 뭐 카메라나 이쪽에서의 하향 산업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 의료용 또 치과용 쪽에서의 이 또 사업에 대한 드라이브로 많이 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치과용 쪽에서도 고객 이 국가나 선에 대해서는 되게 다양화하는 부분을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 뷰웍스에 대한 좀 관심을 지금부터라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역시나 또 실적이 좋았던 기업으로 뷰웍스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시면 좋을까요? 오늘 이제 28,150원에 끝났는데 네. 좀 가볍게 전 10% 정도로 3만 원 정도로 우선 추정을 하고 네. 근데 3만 원 돌파했을 때는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호재 그 모멘텀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는 그런 그 관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만 원 넘었을 때는 오히려 더 추가 매수 관점으로 한번 좀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선에서 목표 주가를 제시해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6,000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 안에서 뷰웍스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장님은 어떤 종목 내일의 공략주로 가져주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흐름을 보였던 섹터 중에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해운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해운. 오늘 해운업종으로 좀 수급이 좀 유입이 되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그 해운업종 내에서 최근에 이제 BDI 상승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페노션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 해운업종으로 이제 수급이 좀 유입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러한 실적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우선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한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건화물과 뭐 탱커, 컨테이너 모두 좀 개선세를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1분기 평균 BDI 지수가 한 1,800포인트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 2022년 수준 정도까지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또 이제 기저효과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여기에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지난달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BDI 지수가 재차 2,000포인트를 하회하면서 계속해서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그러면서 주가 흐름도 역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재차 BDI 지수가 2,000포인트를 좀 상회하는 그런 좀 수치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특히나 동남아 쪽에 폭염이 좀 나오면서 태평양 지금 연내 석탄 수입량이 좀 폭등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또 중국의 이러한 또 경기 부양책에 대한 좀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지금 제한적인 이 벌크선 공급 증가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현재 주가 수준이 PBR 한 0.4배 정도 수준으로 지금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하단 부근에 위치한 지금 주가이기 때문에 지금 언제든지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BDI 지수만 향후에 추가적으로만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동반해서 주가 역시도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좋은 흐름을 보였던 해운조선 가운데 페노션을 잡아주셨는데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좀 강세 흐름을 띄었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최근에 이제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좀 BDI 지수 최근의 상승과 좀 동반해서 주가가 좀 연동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4,645원에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 한 6,000원 정도 선까지는 좀 열어놓고 좀 중기적으로 좀 보시면 목표 주가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 주가가 상승하기 좀 이전 가격대인 한 4,200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노션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내일 시장 안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았습니다. 이데일리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에서 65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3.7%는 윤 대통령이 민생 경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생 경제 문제 가운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분야로는 성별과 연령을 불문하고 물가 안정 문제가 절반이 넘는 53.7%를 차지했습니다. 또 1년 전과 비교해서 민생 경제가 더 나빠졌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78.7%였습니다. 최창렬 용임대 특임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 관련해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뚜렷한 경제 정책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이 코스닥이 아닌 나스닥 상장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차원에서 해외 증시에 상장하는 게 유리하지만 국내 증시 활성화 면에서는 유망 기업이 하나라도 더 들어와야 하는데요. 성장성 높은 기업들을 시장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영주 기자입니다. 야놀자는 올해 나스닥 상장을 위한 제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네이버 웹툰과 K콘텐츠연합 K엔터홀딩스 등도 나스닥 상장 도전에 나섰습니다. 나스닥에는 애플과 구글 등 기술 기업들이 상장해 있는데 글로벌 인지도 향상과 대규모 자금 조달에 유리해 기업들의 꿈의 무대로 통합니다. 다만 유망 기업들이 해외 증시로 이탈할수록 국내 증시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이 타격이 큽니다. 국내 기업이지만 해외 법인이 있고 주력 사업이 미국이고 그렇다 그러면 나스닥 상장도 유리할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유망 기업이라고 전제를 하면 국내 증시에 상장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또 이제 투자자들도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업 성장에 따른 과실을 같이 누리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한 종목은 평균 1.3개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인 파라다이스를 포함해 6곳이나 됩니다. 전문가들은 유망 성장 기업을 국내 증시로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국가의 산업적 측면에서 대응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금융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같은 것도 통과가 이제 불투명한데 그런 유망 기관 투자자 유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체질 개선해야 되는데 미국은 차등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권 거래세 자체가 없고 한국에서 상장하는 것보다 한 10배 정도 기업의 가치를 더 평가를 받습니다. 정부도 이런 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없애고 또 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국내 증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2024 글로벌 대체 투자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대체 투자 3.0, 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 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통화 정책이 긴축에서 확장으로 돌아서는 변곡점에서 대체 투자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대체 투자 자산과 전략을 찾아야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컨퍼런스에는 김태영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이윤 KIC 부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